2013년 9월 런던 금융가 한복판에서 고급 세단 한 대가 녹아내렸습니다. 범인은 37층짜리 마천루였는데요. 워키토키 빌딩이라 불리는 이 건물의 외벽에 오목한 유리가 마치 거대한 돋보기처럼 햇빛을 한 점에 모았고, 그 열기가 주차된 제규어의 사이드미러와 도어 패널을 녹여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길가에 잠깐 주차하고 일 보고 나왔는데 비싼 내 차가 녹아서 손상됐다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기자들은 인도 위에서 그 열기를 얼마나 강한지 시험하기 위해 달걀 프라이를 해보이며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죠. 그런데 4년 뒤 이 악명 높은 건물은 당시 환율로 약 2조 원에 사들인 건 중국 국부펀드도 중동 오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홍콩의 굴소스 회사였거든요. 영국 역사상 단일 상업용 부동산 최고가 기록, 그걸 깬 게 이금기라는 가족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이 이렇게 세계 무대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3번이나 완전히 풍지박살 날 뻔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금기라고 하면 마트 조미료 코너에서 흔히 보는 굴소스 브랜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회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1년 7월에 91세로 세상을 떠난 창업 3세대 총수 이만타 회장의 개인 재산만 약 22조 원으로 추정됐거든요. 그는 할아버지가 1888년에 우연히 만들어낸 굴소스 하나를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 판매되는 200가지 넘는 제품으로 키워낸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이금기 가문의 사업 영역은 조미료를 훨씬 넘어서는데요. LKK 건강제품 그룹은 인피니투스라는 브랜드명으로 중국 전통 중약과 웰리스 제품에 대한 중국 최대 규모의 직접 판매 네트워크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 런던 워키토키 빌딩부터 홍콩과 동남아시아 전역의 상업용 건물까지 부동산 포트폴리오도 어마어마하죠. 이만달 회장의 5자녀는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하는 가족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헌법을 통해 이 제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가족 헌법의 내용인데요. 배우자는 지분 소유는 물론 회사 취업도 금지되어 있고, 경영진은 65세에, 가족위원회 위원은 70세에 의무적으로 은퇴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정해진 나이가 되면 물러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유일한 딸인 엘리자베스는 4명의 오빠들과 완전히 동등한 지분을 받았는데, 아시아 가족 기업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아들과 딸의 상속 비율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이금기 가문은 왜 이렇게 철저한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3차례나 집안이 완전히 쪼개질 뻔한 뼈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3년에 삼촌들 지분을 전부 강제로 사들이며 가문의 한쪽을 잘라냈고, 1986년에는 형제끼리 법정 싸움을 벌이며 집안 망신을 당했고, 2001년에는 막내 아들이 가문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거든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가족 헌법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금기 제국의 시작은 1888년의 한 실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둥성 주하이의 작은 마을에서 이금상이라는 사람이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굴을 끓이던 솥을 두고 급한 일이 생겨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몇 시간 뒤에 돌아와 보니 굴이 졸아들면서 진하고 향긋한 갈색 솥으로 변해 있었던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태웠다고 버렸을 텐데, 이금상은 이걸 맛보고는 상품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상업용 굴소스가 됐고요. 지금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중국 식당 주방에 있는 조미료가 된 거죠. 이금상은 그해 자기 이름을 딴 회사를 세웠고, 1902년에는 중국 본토의 정치적 혼란을 피해 마카오로 사업을 옮겼습니다.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아들 이순환이 2세대 경영을 맡았고요. 1932년에는 본사를 홍콩으로 이전했죠. 수십 년 동안 이금기는 굴소스 하나로 먹고 사는 회사였는데요. 굴소스에서 새우소스로 확장하는 데만 20년이 걸렸습니다. 성장이 느린 게 아니라 신중했던 거죠. 그런데 1972년 이순환이 장남 이만달에게 경영권을 넘겼을 때 물려준 건 탄탄한 시장 지위였지만, 동시에 아무런 시스템도 없는 회사이기도 했습니다. 승계 계획도 가족 분쟁을 해결할 장치도 전혀 없었거든요. 이만달은 당시 43세로 아버지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새 공장을 짓고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해외 화교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공격적인 계획이었죠. 문제는 삼촌들이었는데요.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던 삼촌들은 이런 투자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조금씩 천천히 크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사 주요 결정에 삼촌들이 계속 반대표를 던지니까 사업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달은 타협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1973년 그는 아버지의 지원 아래 삼촌들의 지분을 전부 강제로 사들였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가문의 비밀로 남아있지만 상당한 액수였을 겁니다. 삼촌들은 돈을 받고 떠났고 이금기 가문 계보의 여러 가지가 통째로 잘려나갔죠. 함께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 믿었던 사촌들은 하루아침에 집안에서 쫓겨난 겁니다. 우리 정서로 보면 정말 뼈아픈 일이잖아요. 명절 때 친척들 모이면 굴소스 회사 이야기는 절대 못 꺼냈을 겁니다. 이만달은 경영권을 확보했지만 가족 간의 원한이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첫 번째 분열은 이금기 가문에 하나의 선례를 만들었는데요. 총수와 의견이 다르면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쫓겨나든지요. 중재도 없고 대화도 없고 타협도 없었죠. 오직 돈으로 정리하는 방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뒤인 1986년 이번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만탓의 친동생이 회사 지분 40%를 갖고 있었는데요. 새 공장 건설과 해외 진출 계획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삼촌들처럼 조용히 돈 받고 나가지 않았어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소송 과정에서 집안 속사정이 전부 공개됐거든요. 경쟁사와 거래처, 홍콩 언론이 이금기 가문이 서로 물어뜯는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이만탓은 법정에서 선서까지 하고 자기 능력을 변호해야 했고 친동생이 제기한 경영 실책 혐의에 맞서 싸워야 했죠. 집안 내부 문서가 재판 기록으로 남았고 가족끼리 주고받은 험담이 신문 기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기업 형제 싸움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소송은 몇 달간 이어지다가 결국 이만탓이 이겼는데요. 동생 지분 40%를 약 8천만 홍콩 달러에 사들여야 했습니다. 당시 환율로 미화 약 1천만 달러, 지금 가치로 치면 대략 40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두 번째 분열로 소유권은 더 집중됐습니다. 이만탓, 아내 최미령, 그리고 5자녀만 지분을 갖게 됐거든요. 삼촌들 다 나갔고 동생도 나갔고 경영권에 도전할 사람은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완전한 지배권을 얻은 거죠. 하지만 법률 비용과 감정적 상처, 무엇보다 집안 망신이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돈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한계가 있다는 게 분명해진 거죠. 그래도 당시에는 아직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세 번째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찾아왔거든요. 5자녀 중 막내인 세미는 10대 때부터 아버지가 삼촌들을 내보내고 큰아버지와 법정에서 싸우는 걸 다 지켜봤습니다. 그는 이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는데요. 매수 방식이 영원히 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죠. 언젠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오거나 감정적 비용이 너무 커지거나 쫓겨나는 쪽이 끝까지 싸우기로 마음먹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세미 자신이 가문을 떠날 뻔한 위기를 먼저 겪어야 했습니다. 1992년 이만탁과 막내 세미는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LKK 헬스 프로덕츠라는 회사였습니다. 나중에 인피니터스라는 브랜드로 알려지는데 한방 건강식품을 현대식으로 만들어서 직접 판매하는 사업이었죠. 세미는 이 사업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중국 본토로 이사해서 공장을 세우고 인력을 뽑고 온갖 규제와 싸우면서 수년간 매달렸거든요. 문제는 이 사업이 계속 적자였다는 점입니다. 투자한 만큼 안 나오고 언제 흑자 전환할지도 안 보이고 핵심 사업인 굴소스 쪽에서 자원이 계속 빠져나갔죠. 1990년대 후반이 되자 아버지와 형들은 건강식품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서 2001년 사이 어느 시점에 정확한 시기는 공개된 적이 없는데요. 이만탓 회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피니터스를 팔거나 접자고요. 손실이 너무 크고 그 돈을 굴소스 사업에 써야 한다는 거였죠. 세미에게 이건 단순한 사업적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을 바친 자기 인생의 작품을 버리라는 말이었거든요.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을 무시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세미는 극단적인 역제안을 했는데요. 굴소스 사업 지분을 팔겠다고 한 겁니다.
수익이 나는 핵심 사업에서 자기 몫을 포기하고 가문에서 완전히 나가겠다는 거죠. 대신 적자 나는 인피니터스만 갖고 혼자 운영하겠다고요. 이건 가문 입장에서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세미는 불만 많은 삼촌이나 골치 아픈 동생이 아니었거든요. 대학 나온 4세대 후계자였고 가문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한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죠. 세미는 나중에 그 시기를 회고하면서 아버지와 관계가 매우 긴장됐다고 했는데요. 몇 달간 서로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서로 보면 부자지간의 의절 직전까지 간 거죠. 이 시점이 이금기 제국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1973년과 1986년의 패턴이 반복될 판이었거든요. 또 한 명이 밀려나고 또 한쪽이 잘려나가고 또 원한이 쌓이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형제들이 뭔가 다른 걸 깨달았습니다. 세미를 돈으로 내보낼 수 없었고 소송으로 이길 수도 없었고 아버지 권위로 억누를 수도 없었거든요.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2002년 이금기 가문은 공식적인 가족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은 7명으로 이만달, 아내 최미령, 그리고 5자녀 전원이었죠. 이 위원회가 승계, 자산 배분, 갈등 해결 등 모든 가족 문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됐습니다. 회의는 분기마다 열렸고 전자 게시판으로 모든 회의 기록을 남겼거든요. 처음 15년간 59회 회의가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보여주기식 거버넌스가 아니었습니다. 세미를 거의 잃을 뻔한 경험에서 배운 진짜 제도였죠. 가족위원회와 함께 성문 헌법도 만들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지분을 가질 수 있고 배우자는 절대 안 됩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 문제에 끼어들어서 집안이 망한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죠. 배우자는 회사에 취직도 못하게 했는데요. 회사 일과 부부 문제가 섞이는 걸 원천 차단한 겁니다. 경영진 은퇴 나이는 65세, 가족위원회 위원은 70세로 정해놨고요. 이건 이만탓 회장 본인에게도 적용됐습니다. 스스로 자기 권력의 기한을 정한 거죠. 비가족 전문 경영인이 대표를 맡을 수 있게 했고 4세대 이후 상속인들은 이금기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최소 3년간 일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가문의 이름이 안 통하는 곳에서 능력을 증명하라는 거죠. 헌법 개정은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서 누구 한 명이 마음대로 규칙을 바꿀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결정은 딸 엘리자베스에게 아들들과 똑같은 지분을 준 것인데요. 전통적으로 아시아 가족 기업에서 딸은 상속에서 빠지거나 상징적인 지분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금기는 그렇게 해서 다른 집안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봤기 때문에 딸에게 완전한 평등권을 줬습니다. 배제된 딸이 원한을 품거나 남편이 인정받으려고 싸우거나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았던 거죠. 평생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왔던 이만달 회장이 자발적으로 자기 권력을 제한하고 자녀들에게 의사결정권을 나눠준 건 관대해서가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 자체가 불필요한 구조를 만들어야 했던 거죠. 2017년 7월 가문은 이 시스템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12억 8,250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 약 2조 원을 주고 런던 워키토키 빌딩을 산 거죠. 이 건물은 불과 4년 전에 유리 외벽 설계 결함으로 자동차를 녹이고 인도에서 달걀 프라이가 가능할 정도로 열을 발생시켜서 큰 뉴스가 됐었는데요. 결국 1천만 파운드 넘게 들여서 건물 외벽에 차양막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했으면 안 들어갔을 돈이죠. 이금기 가문은 영국 부동산 사상 단일 건물 최고가를 치르고 이 건물을 샀습니다. 판매자 측에는 중국 투자공사, 카타르 투자청, 캐나다 브룩필드, 모건 스탠리 부동산 펀드가 있었는데요. 전부 쟁쟁한 기관 투자자들이었죠. 굴소스 회사가 이들을 이긴 겁니다. 매입 당시 건물은 우량 세입자들로 꽉 차 있었고 평균 임대 잔여 기간이 약 13년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보장된 자산이었던 거죠. 재미있는 건 이 거래를 이끈 게 셈이었다는 점입니다. 20년 전에 가문을 떠나겠다고 했던 그 막내가 지금은 LKK 헬스 프로덕츠 그룹 회장이 됐고 당시 적자였던 인피니터스도 흑자 기업이 됐거든요. 세미는 공식 발표에서 이 인수가 주요 해외 금융 중심지에 대한 장기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거래에는 전략적 계산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크고 나눌 수 없는 자산은 상속인들이 각자 돈 받고 흩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주식이나 현금은 쉽게 나눌 수 있지만 런던 금융가의 마천루는 빨리 팔기도 어렵고 쪼개기도 어렵고 숨기기도 어렵거든요. 가족이 함께 관리해야 하는 자산을 일부러 만든 거죠. 한때 주변을 태우던 건물을 서로를 태우던 가문이 산 겁니다. 둘 다 사후 수습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다음 세대가 따라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5세대는 약 14명의 사촌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4형제의 자녀들이었죠. 엘리자베스는 자녀가 없었지만 경영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2013년쯤 가문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14명 중 딱 2명만 회사 일이나 가족위원회에 관심을 보인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각자 살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싱가포르에서 자기 커리어 쌓고 자기 취미 즐기고 굴소스나 한방 건강식품이나 런던 부동산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누구는 가업과 무관한 직장에 다녔고 누구는 취미에 빠져 살았고 북미, 유럽,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굴소스도 한의학도 런던 부동산도 그들에겐 남의 일이었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건 자기 커리어, 자기 인생, 자기 자유가 더 익숙한 세대였던 거죠. 부모 세대가 당연시했던 가족이 먼저라는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고 이 세대는 왜 그래야 하는지 공감을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매년 열리던 이 가족위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가문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멀어진 사이를 다시 좁히는 자리였죠. 그런데 참석률이 해마다 떨어지더니 결국 굳이 해야 하나라는 분위기 속에 취소돼 버리고 4세대 어른들은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건 헌법이나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애초에 그런 장치들은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조율하려고 만든 거지 아예 관심이 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제도라는 걸요. 떠나고 싶어하는 세대를 억지로 붙잡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굴소스 배우라는 대신 가문 벤처캐피털 해피니스 캐피털에 참여하게 한 거예요. 스타트업 만나고 투자 아이디어 내보라고요. 효과가 있었어요. 굴소스엔 관심 없던 사촌들이 벤처캐피털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슬슬 가문 회의에도 나오고 자선 사업에도 관심 보이기 시작했어요. 135주년 행사에선 5세대 조나단 리가 진심 어린 감사 연설까지 했고요. 근데 이런 교류를 설계해야 했다는 게 좀 씁쓸하죠. 5세대는 부모 세대가 겪은 위기를 몰라요. 70년대, 80년대, 2001년에 가문이 거의 망할 뻔했던 거요. 그러니까 가문 규칙이 생존의 지혜가 아니라 그냥 윗세대가 만든 귀찮은 제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부모 세대들이 겪은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삼촌들이 쫓겨나는 것도, 형제끼리 법정에서 싸우는 것도, 막내가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직접 보지 않았죠. 규칙들이 왜 필요한지 몸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냥 귀찮은 제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키토키 건물 밑에 지느러미 모양 구조물 설치한 건 위험한 광선 분산시키기 위해서예요. 가문의 거버넌스 구조도 비슷해요. 협력과 소통을 통해 위험한 갈등 막으려고 만든 거거든요. 둘 다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했으면 필요 없었을 비싼 보수 작업인 거죠. 1888년에 실수로 만든 소스 하나가 이제 약 22조 원짜리 제국이 됐습니다. 자녀들한테는 제국과 헌법을 남겼어요. 손주들한테는 신탁 기금과 선택권을 남겼고요. 이 구조가 유지되는 건 결국 상속인들한테 달렸어요. 자유가 굴소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170억 달러 제국, 5세대에 걸친 역사, 수십 개의 규칙과 헌법. 그런데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예요. 당신이라면 자유와 가문 중에 뭘 선택하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항상 힘이 됩니다.